자, 이번 시간은 그동안 지난 시간에 행정상 손해전보로서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다 봤고요. 이어서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이 두 제도가 있는데 그 중간 영역에서 규율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에 대해서 종전에는 그 행정상 손실보상도 많이 출제되고 또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도 많이 나왔지만 최근에 와서는 이 손실보상과 손해전보, 그 밖의 손해전보를 위한 제도가 안 나와요. 특히 여기 이제 429쪽에 수용이사침해와 수용적침해 있죠. 요거하고 그 다음에 희생보상청구권, 특히 결과제거청구권이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다가 거의 6, 7년 많이 나오다가 이제 거의 맞춰버리니까 안 내요. 다시 출제될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셔야 돼요. 최근에 와서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침해에 대해서도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429쪽에 이제 수용유사침해인데 앞에서 우리가 헌법상 헌법제 23조 제3항 규정이 있죠. 이 법적 성격, 성질과 관계돼서 우리가 그 방침 규정설, 위헌무효설, 직접죄력설, 유추조용설 배우셨죠. 우리가 이제 헌법제 23조 제3항은 우리가 불가분 조항으로 인정하는 것이 다우설인데 쉽게 말하면 헌법제 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서 공용침해 시 그 보상 규정을 같은 법률에 뒤속하고 있는데 그 하위법인 우리 행정법, 개별법에서 공공필요에서 공용침해를 하면서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는 사업시행자 같은 경우는 보상을 못 해줘요. 일반법이 없기 때문에 각 개별법에 손실보상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때 헌법제 23조 제3항을 근거로 해서 우리 개별적 우리 사인 국민들은 헌법제 23조 제3항을 근거로 해서 손실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방침 규정설, 그죠? 그다음 위헌무효설, 그다음에 직접죄력설, 그다음에 유추종용설에서 이 유추종용설, 간접종용설, 이것이 바로 수용유사침해 이론을 지지하는 학설이에요, 우리나라. 현재 주류적 판례고 판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 간단히 나오는데 지금 현재 수용유사침해 이론과 수용적침해 이론에 대해서 또 뒤에 나오는 희생보상청구권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인정하지 않아요. 판례는 원칙적으로 실정법 규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법을 갖다가 해석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이게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침해, 희생보상청구권은 우리나라에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론적인 의미는 있어요. 시험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그 유추종용설, 간접종용설의 수용유사침해 이론을 지지하는 학설이다.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 내용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개념 봐보세요. 일단은 제가 수용유사침해 이론을 개념 먼저 볼게요. 자, 도남의 1번, 기억번. 수용유사침해 이론이란 위법한 공용침해의 경우, 즉 공공의 필요에 의한 공권적 침해이기는 하나 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잖아. 위법한 경우에 수용에 준하여 손실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이론은 적법한 공용침해에 의한 특별한 희생을 입은 자에게 보상을 한다면 위법한 공용침해로 특별한 희생을 입은 자에게도 보상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당연 이론을 그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시적 예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여기 그 430페이지 맨 위에 대급본 구시적 예를 보시죠. 구도시계획법 현 국토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일명 그린벨트죠. 내에서 일정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임에도 아무런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이때 우리가 바로 수용유사침해 이론, 그죠? 수용유사침해 이론을 수용과 거의 유사하잖아요. 수용유사침해 이론을 도입해서 적용해서 이거 갖다가 손실보상을 해줄 수 있는가? 구성요건 위법무책이죠. 이 체크시죠. 위법무책이죠. 그죠? 사업시행자는 이거 헌법에 위반되잖아요. 위법이잖아요. 개별법에서 그죠? 공용침해를 하면서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위법이에요. 사업시행자가 적용해서 우리가 공용수용한다고 봅시다. 손실보상을 안 해주잖아요. 헌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위법인데
사업시행되는 고의과실 없잖아요. 무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의 적법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행정상 손실보상과 틀리죠. 이거 적법이었는데 위법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행정상 손실보상 무책 맞죠? 무책인데 위법 이게 적법 무책이었는데 그죠? 위법 무책이에요. 그러니까 위법 적법 이거 바뀌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상 손실보상은 적법 무책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위법 무책이니까 또 행정상 손해배상은 뭐예요? 위법 유책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행정상 손해배상 위법 유책하고 위법 유책, 적법 무책하고 가운데 사이에 배어 있잖아요. 그래서 수용이사침해 이론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수용이사침해 이론이 전개, 요것이 시험에서 한 4년 전에 나왔어요. 사실은 4년 전에 나왔는데 그 전에도 나왔던 겁니다. 사실은. 반복돼 나온 거니까 또 반복돼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통 그 기출문제를 4, 5년 하고 있죠. 보고 계시죠? 그거 보면 부족해요. 약 1000문제 푸셔야 돼요. 보통 문제 풀 때 1000문제 정도 풀고 가야 합니다. 문제 풀 때는 4, 500문제 뽑아서 하지만 그걸 다 커버 되게끔 저희들은 강의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1000문제 정도 풀고 가시면 맞습니다. 약 10개 정도 공부를 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수용이사침해 이론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독일에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 이론이 성립인데 수용이사침해 이론은 여기 보시면 자, 적법한 공용침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맞죠? 공무원이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만을 인정할 때 위법한 공용침해로 인한 특별한 희생을 입은 자에 대한 구제 방법이 없는 점을 고려해서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중간에 떠 있는 거죠. 고려해서 그 같은 실정법상의 흠결을 메꾸기 위해서 독일에서 자 비추고 싶죠. 독일에서 연방 최고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발전된 이론. 독일 연방 최고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발전된 이론입니다. 자, 이론적 근거 연방 최고법원은 당연논리 밑줄. 당연논리 밑줄. 즉 적법한 공용침해로 특별한 희생을 입은 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은 더욱 마땅하다는 논리를 제시한 바 있다. 자, 실정법적 근거 보시면 독일 연방 최고법원은 독일 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제시했습니다. 보시면 지금은 이제 독일 그 연방 헌법으로 바뀌었죠, 이제. 독일은 이제 그 아셔야 돼요. 독일 사람들은 그 아주 또 통일에 대한 그 관념이 뚜렷하죠. 우리하고 역사적 상황이 달라져요. 독일은 통일할 때까지 만약에 분단된 헌법을 갖게 하게 되면 헌법은 이제 헌법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이 있고 통치권편이 있어야 돼요. 국민의 기본권과 통치권편이 있어야 헌법이 됩니다. 근데 독일은 그 독일 헌법을 갖다 분단되고 나서 자유로 분단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 그 동독과 서독이 헌법을 갖게 되면 영구 분단으로 간다고 판단되니까 이 사람들은 헌법 시정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기본권, 국민의 기본권만 있고 통일이 되면 우리 통일 헌법을 만들 것이다. 통치구조편이죠. 이걸 만들 것이다 해서 독일이 이제 통일을 되고 나서 독일 통일 헌법으로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좀 그 독일 기본법 좀 제 14조 제3항을 제시다. 현행 헌법 제23조 제3항과 유사합니다. 물론 구조는 다 똑같진 않아요. 똑같진 않지만 약간 다르지만 유사한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독일 연방 최고법원은 수용이사침해의 법적 근거로 독일 기본법 제14조 3항, 우리나라 헌법 제23조 제3항과 유사한 그 근거 규정입니다. 그걸 들고 있어요. 자, 이때 자갈채취 판결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요것이 이제 다른 건 필요 없고, 요거 결론적으로 이렇게 좀 중요한 거 시험 나올 것만 좀 하시죠. 먼저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게 독일에서 인정되는 거예요. 독일 연방 최고법원에서 고안해낸 이론입니다. 독일은 연방국가예요. 예. 이때 보시면 여기서 연방 최고법원이고 우리 판례는 이걸 부정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부정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독일 연방 최고법원에서 이때 근거죠. 예, 근거 이놓고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이론적 근거, 이론상 근거는 당연 논리 이거고
지금 다시 한번 나올 때 됐습니다. 4, 5년 전에 잠깐 자갈채집 판결과 관계돼서 나왔고요. 헌법상 근거. 독일 기본법 제14조 3항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요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당연 논리에서 독일 연방 최고법원이 독일 기본법 제14조 제3항,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과 대응되는 규정, 이걸 들어서 이 이론을 확립했는데, 요것이 이제 자갈채집 판결에 의해서 이게 중요한데, 이 독일 헌재, 독일 헌법재판소의 자갈채집 판결이죠. 요것에 의해서 자갈채집 판결입니다. 요것에 의해서 그죠? 수용 의사침해 이론, 요것이 수정돼요. 이것이 완전히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축소되어서 인정됩니다. 특히 독일 연방 최고법원이 이 독일 헌재의 자갈채집 판결에서 수용의사 침해 이론을 갖다가 수정 제한해서 지금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고요. 이거 좀 부정되고 있다. 이거 부정되고 있다면 틀려요. 이거 부정되고 있다면 틀립니다. 인정되고 있다는 거. 이 내용을 좀 보시죠. 왜 그런가 하면 왜 수정됐는가 보시면 그 이론적 근거를 바꿔요. 요거 독일 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했다가 이 자갈채집 판결에 의해서 헌재의 자갈채집 판결에 의해서 이렇게 수정 제한됩니다. 그 내용을 좀 파악할 거예요. 여기에 이제 시험에서 나옵니다. 보시면 자, 그 내용 그 기억본 봐보세요. 내용. 1981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갈채집 판결을 통해서 연방 최고법원이 전통적으로 취해오던 수용유사침해의 법리에 따르는 보상 청구를 제약하는 판결을 행하였다. 동 판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시죠. 판례. 보상 규정이 없는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의한 공용침해적 조치는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 맞죠? 헌법에 위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 상대방은 손실 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직접 손실 보상 청구를 할 수는 없으며 위법한 공용침해적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자, 이거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독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일반 대법원에, 어떻게 쉽게 말하면, 대법원의 상급법원 성격을 갖습니다. 헌법은 옛날 국내법 측에서 최고 규범입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독일 연방 최고법원, 우리 대법원격입니다. 이보다 더 위에 있어요. 위에 있어서, 지금 이게 됐는데, 그러면, 여기 내용이 뭐냐면, 아니, 독일 기본법 14조 3항에서 공용침해 시에 손실보상 규정을 같은 법률에 수록되어 있는데, 개별 법률에서 이 공용침해 규정을 두면서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얘기 뭐냐면, 아니, 각 개별법이 헌법 위반이다. 헌법 위반이고, 저 헌법 위반인 그 개별 법률 보상 규정을 안 되고서 무효잖아요. 맞죠? 그러면 결국 사업시행자는 무효인 보상 규정이 없는 공용침해 규정만 있고 보상 규정이 없는 이 법률을 갖다가 적용집행해서 수용제기를 했잖아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는 행정기관, 행정청이 됩니다. 이때.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위헌 무효인 이 법률에 근거해서 공용침해를 한 거죠.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수용제기는 처분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보상 규정도 없어요. 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상 안 해주고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거죠. 재산권을 침해했으니까 이에 대해서 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종래해왔던 독일 연방 최고법원이 수용 의사침해 이론을 통해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안 된다. 손실보상 청구할 수 없고 이 법률 자체가 무효니까 무효고 그렇다면
우리 아까 봤던 거, 우리 앞에 시간 봤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당연히 협의가 안 되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강제적으로 토지수용 재개를 해서 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토지수용 재개를 자체를 통해서 항고수용 취소송 재개해야 돼요. 그죠? 예, 취소송 재개해서 무효화시켜야 돼요. 이 사업 자체를 무효화시키고, 그러면 이 사업 지역에 다시 사업 시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근거법률에다가 공용침해와 함께 손실보상을 규정을 두어가지고 사업 시행하라 이거예요. 요 내용이.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그 당연 논리에서 이 독일기준법 제14조 3항을 근거로 해서 손실보상 청구하면 안 된다. 에? 우리 유추정서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손실보상 청구 안 되고, 이건 법자체가 잘못된 거야. 공용침해 없으니까. 이 개별법률 자체가 무효니까 이 법을 적용해서 집행한 게 수용재결 있잖아요. 강제로 뺏은 거야. 수용재결. 이 자체가 처분이니까. 항고승인 취소송이 대상이고, 취소송 통해서 무효시키고, 시키고, 별도로 된다. 사업 시행을 하려면, 보상기를 두어야 합니다. 도와서 다시 시행해야죠. 이렇게 해도 있습니다. 영영 보세요. 영영. 자갈채취 판결에 의해서 수용이사침해의 법리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의가 있었으나 아직도 제도 자체가 부정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한편 연방 최고법원은 연방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에도 수용이사침해의 법리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고 있으며, 다만 동법리의 법적 기초를 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아니라 1794년 프로이센 일반국법 서장 제75조 75호에 규정되어 있는 에 근거를 둔 관습법으로서의 희생보상 청구권에서 찾고 있을 뿐이다. 중요하죠. 제가 이것만 시험 나올 것만 했어요. 그죠? 이거 위헌 판결 받았어요. 예, 이거 받아가지고 독일 현재 자갈치 판결. 요것에 의해서 그럼 독일 연방 최고법원은 이걸 포기했는가? 그렇지 않고 독일 연방 최고법원이 요것에 의해서 이 수용 이사침해 이론적 근거 있죠? 이거. 요걸 갖다 이렇게 바꿔요. 요 자갈치 판결에 의해서 이 이론적 근거를 갖다가 독일 기본법 성법이 아니고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여기 제73조 74조 제75조 제74조 제75조 요거를 근거로 한, 그죠? 희생보상 청구권이 있습니다. 요걸 이론적 근거로, 이거 실전법적 근거로입니다. 희생보상 청구권을 근거로 해서, 자,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제74조, 제15조. 요것에 의해서 더 이상 수용이사침해 토지보상에서, 예를 들면 독일기본법 14조 제3항을 근거로 해서 수용이사침해를 적용해서 손실보상 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니까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 이론적 근거를 이렇게 바꿉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여전히 수용이사침해 이론을 갖다가 인정해요. 그죠? 이 이론을 포기했다면 틀려요. 부정되고 있다면 틀립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요거 보고 요거까지만 시험 나오고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론이 완전히 요 내용대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가 이 판결을 통해서 이제 독일 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근거해서 이렇게 손실보상 청구하는 것은 인정 안 된다 하니까 이렇게 피해서 인정 갑니다. 요걸 근거로 해서 이제 계속 이주해 가는 거예요. 자, 우리 법조에서 인정 여부 양가로 3번 배분 3개입니다. 판례가 중요해요. 다른 거 필요 없고, 학설에서는 여기죠. 현재 우리 법조에서 인정 여부 판례는 부정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거 시험 나옵니다.
여기 이제 판례에서 조금 보면 여기 그 잠깐 요거 하고 이제 학설을 말씀드릴게요. 판례 보겠습니다. 기억번 판례상 수용이사 침해의 이론이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는 이른바 신군부에 의한 문화방송 주식 강제 취득 사건이 있는 바 우원시민 서울고등법원은 수용이사 침해 이론을 적극 수용하여 손실보상을 인정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우원시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과는 달리 수용이사 침해에 따른 보상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수용이사 침해 이론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가심에 인정하고 대법원의 최고법원에서 이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판례는 인정하지 않는다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설은 그 수용이사 침해 이론을 지지하는 학설은 유추중설이에요. 요거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른바 수용이사 침해 이론 그 예고, 요 뒷부분 수적 이해 알아두셔야 돼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사건이고, 그 다음에 431쪽에 수용적 침해 봐보세요. 요거 독일 이론이고 해서 이걸 꼭 인정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인정하지 않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건 시험에 이렇게 잘 안 나와요. 일단 이제 수용적 침해 봐보세요. 개념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수용적 침해. 이번에는 이제 수용적 침해를 보도록 하죠. 수용적 침해 같은 경우는 그 개념이죠. 우리 이 개념하고 그 예가 중요해요. 개념 예. 보도록 하죠. 자, 의를 좀 봐보세요. 개념. 수용적 침해란 적법한 행정작용이 이형적, 비의욕적인 부수적 결과로서 타인의 재산권에 가해진 침해를 말해요. 자, 우리가 개념에 좀 하고, 구식 예를 좀 보고, 역시나 우리 법조에서는 우리 판례가 인정해야 해요, 안 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개념에서 이 적법한 침해에 대해요. 적법한 침해고, 이형적이고, 이형적이고, 비의욕적이죠. 이게 중요하죠. 이형적이고, 비의욕적인. 재산권 침해죠. 우리 행정상 손실배상은 의도적인 침해하잖아요. 이건 이형적이고 비의욕적인 침해예요. 의도적인 공용 침해 유형이 있죠. 공용 수용, 사용 수용. 공용 수용, 사용 제한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건 이형적. 공용 수용, 사용 제한도 아니고 또 의도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 적법은 똑같네. 자, 이 개념 제가 다시 쓴 이유가 있어요. 예를 봐보세요, 여기. 자, 지하철 공사의 장기화로 인하여 인근 상잡이 있는 피해. 자, 우리 지하철 공사의 장기화로 인하여 인근 상점이 있는 손해. 자, 우리 지하철 공사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공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하철 공사를 켜는데, 여기 이제 여기에 입구 또 있죠, 이렇게. 그럼 여기가 이제 인도고, 여기 상점들 있잖아요, 상점. 이렇게. 쭉 있죠. 여기 이제, 그죠? 여기서 여기 지하철 공사한다, 지하철 공사한다. 그러면 우리가 공사할 때 여기에서 1년이 기한을 정해놓고 하잖아요. 여기 다 보상을 해준단 말이에요. 다 보상 들어갑니다. 1년 동안 영업 못 하잖아요. 영업보상 해줘요. 영업 못 하니까. 여기 먼지 나고 차량 갔다 하고 막 땅땅 대고 막 그냥 먼지 나는데 누가 저기, 음식점에서, 그죠? 식당 밥 먹으러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러면 1년 동안을 딱 여기 딱 시간, 1년 딱 정해놓고 그 기간 내에 공사를 하기로 계획해놓고 공사 들어가죠. 자, 1년 동안은 보상 해주니까 문제 안 되는데 1년 넘었어요. 이게요, 예를 들어서 초과 공사 기간이 6개월 있다. 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잖아요. 맞잖아요. 이거 적법한 공용침해죠. 근데 이것이 기간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술적인 이유라든지, 그죠? 또 집안이 또 파봤더니 거기에 매장문화재가 발견됐어요. 어떻게 해요? 매장문화재 발견됐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 나오면 끝납니다. 이거 매장문화재. 이게 나왔어요.
막 뼈가 나왔어. 인구 나왔어요. 난리 나죠. 이거면 뭐 6개월이 뭡니까? 뭐 1년 더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6개월 한다면 이건 어떻게 돼요? 이형적이고 비의도적이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우리 법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우리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판례. 요 잠깐 우리 432쪽 좀 판례 봐보세요. 자, 판례에서 수용적 침해 이론이 직접적으로 받아진 예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도시계획 시설 결정으로 인한 토지 소유권 제한과 관련된 헌법 소원에 관한 이하의 결정 유지를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가 수용적 침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수용적 침해의 이론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이거 견해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 판례 봐보세요.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10년 이상을 아무런 보상 없이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실현의 관점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있죠? 헌재가 있어요. 근데 우리 그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대법원도 뭐 수용유사침해 이론, 수용유사침해 이론 이렇게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안 나와요. 예 정도만 나오면 혹시 예 박스 나오잖아요. 수용적 침해 이론을 골라주셔야 합니다. 요 박스요 4개 기억하세요. 특히 이런 여기 세 번째가 문제들인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경, 니은, 뒤를 꼭 해놓으셔야 돼요. 요 해놓으시고 요 수용적 침해 골라주시고 자 이어서 희생보상 청구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생보상 청구권인데 요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 희생보상 청구권은 제가 별표 2개만 할게요. 요거는 또 얼마든지 예전에 많이 나왔다가 지금 안 나오고 있고 이 정도 선에서 좀 시험의 출제 난이도 및 빈출 정도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또 가끔 나오면 맞춰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희생보상 청구권을 봐볼게요. 좀 이쪽으로 쓰죠. 희생보상 청구권도 그냥 그 개념 정도. 결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중요해요. 요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 판례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개별법상 근거가 있을 때만 인정될 수 있다. 이것이 다우설이에요. 왜냐하면 희생보상 청구권은 역시 독일 이론인데 독일은 제가 앞서 보셨듯이 프로이센 일반란특법 있죠? 제73조, 제74조 희생보상 청구권. 거기 관습헌법인데 그걸 근거로 해서 희생보상 청구권을 일반적으로 인정합니다. 우리는 그런 그 관습헌법이 없습니다. 없어서 보도록 하죠. 개념 봐보세요. 요거 좀 보시면 희생보상 청구권이란 국민이 생명, 신체, 명예 등과 같은 비재산적 가치의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 인정되는 보상 청구권. 자, 보시면 요 개념만 좀 봐볼게요. 개념만. 자, 요 보시면 다시 한번 여기 국민이 생명, 신체, 명예과 같은 비재산적 가치의 법익 침해. 생명, 신체, 명예죠. 요걸 내용으로 하죠. 뭐 비재산적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때 인정되는 건데 이 법적 근거 보시면 다시 독일 볼게요. 독일 예 보시면 우리는 설명드렸고요. 독일은 이때 프로이센 란트법, 프로이센
일반 완투법. 제73조, 73조입니다. 요거하고 제74조를 근거로 하죠. 근거로 해서 이 시행보상 정권을 인정합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인정합니다. 우리는 이런 그 관습법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이렇게 개별법에서 이렇게 희생보상 청구에 관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를 그 구적 예 432쪽에 박스 치셔야 돼요. 박스. 여러분 동그라미 2번, 3번 가끔 나오죠. 우리 그 방송에서. 여러분들 국가기관의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 사고의 경우, 어이구, 예방주사 맞았는데 세상에, 보건소에 맞았는데 세상에 막, 그죠? 이 피부가 괴사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또 약을 갖다가 국가기관에, 그죠? 약을 사먹었는데 국가기관의 검정을 받아 판매되고 있는 약을 사먹었는데 병이 걸린 경우있죠. 부작용에 의해서. 또 이런 거, 그 경찰관이, 이제, 경찰관이 여기 강도가 있었어요. 강도를 갖다 제압하기 위해서 총을 쐈는데 지나가던 인부가 맞았죠. 강도를 갖다가 향해서 총을 쐈는데 강도의 있던 하복부를 향해 쐈어요. 근데 이 하복부를 관통해서 지나가던 임산부가 맞고 사망한 사건이죠. 사망한 사건이죠. 다 이게 실사례입니다. 이런 경우에 발생한 것이 바로 그 희생보상 정권이죠. 그죠? 생명, 신체, 재산의 비재산적 가치, 법익 침해에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이상 안 나와요. 지금 현재 그 법적 근거 있고 인정 여부에서 우리 부정설이 다수설이죠. 됐죠? 예, 이렇게 좀 보고요. 이렇게 해서 요 내용을 좀 보시고 희생보상 정권의 성립 요건과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 내용 그렇게 뭐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 보시고 그 다음에 434쪽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의 보상권 청구 인정 여부에서 자, 문제점이 있고 우리 학설 여러 가지 있는데 중요치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각 개별법에 근거 규정이 있을 때만 인정돼요. 꼭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자, 위험 책임 그 보셔야 하거든요. 위험 책임 보셔야 합니다. 보시고, 시간 내서 보시고, 행정상 결과 정권을 좀 보겠습니다. 행정상의 결과 정권. 요게 이제 그 예전에 많이 나왔다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렵진 않으니까 행정상의 결과 정권을 내용을 보도록 하죠. 요것도 보시면 이제 그 개념을 잠깐 볼게요. 행정상의 결과자가 정권이란 위법한 공행정이 작용이 결과로서 남아있는 상태로 인하여 자, 자기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고 있는 자가 중요합니다. 자기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고 있는 자가 행정주체를 상대로 그 위법한 상태를 제거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됐죠? 예. 자, 필요성 보시고 구체적 예를 갖다가 박스로 오셔가지고 이걸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구별해서 손해배상 청구권, 결과적 청구권 비교 문제 좀 봐볼게요. 이번엔 이제 결과적 청구권 제가 요 당호작 표시합니다. 여기 이제 그 손해배상과의 구별 좀 봐볼게요. 구체적 예를 꼭 암기해 주시고. 자, 손해배상 청구권은 요건이 뭐예요? 고의과실이 요거들은 유책한 행위, 유책이야죠. 쉽게 말하면 위법 유책이에요. 위법 유책. 결과적 청구권은 우리 행정주체의 이 위법한 행정작용이 결과로 남아있는 상태가 위법하면 돼요. 따라서 우리 행정주체의 우리 공무원 등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법한 상태 존속만으로 가능하죠. 위법 무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위법 무책이에요. 위법 무책.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내용 보시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돈을 주는 거죠. 금전상의 전부 청구입니다. 결과적 청구는 위법 상태의 제거를 구하는 원상 행복 청구. 이것은 자, 위법 상태 제거.
위법 상태의 제거를 통한 자, 원상 회복이죠. 예, 이 중에 원상 회복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 위법한 결과가 남아있으면 그걸 위법한 결과를 딱 없애달라 이거죠. 그래서 원상 회복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성질. 자, 손해배상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국가배상 청구 행사하죠. 국가배상 청구하면 이거 어떻게 해요? 채권적 청구권이죠.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결국 소송을 통해서 강제할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죠. 반드시, 자, 그 결과적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보다 사실 넓어요. 넓습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에 한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시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권적 청구권과 가까운 성격인데 이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그 명예훼손 같은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자의 관계 볼게요. 결과 제거 청구로 원상 회복되었더라도 부가적인 손해가 있으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 좀 양자 관계 해놓고. 자, 법적 성질에서 우리가 성질 좀 봐볼게요. 예, 성질. 자, 이거 결과적 청구가 공권이냐 사건이냐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그 판례죠. 성질. 우리 판례한다면 결과적 청구는 판례는 사건으로 봐요. 사건으로 보고 소송 이용 뭐예요? 민사소송으로 가야 돼요. 됐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원칙적으로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권, 행정상 손실배상 청구권, 결과적 청구권, 원칙적으로 미수. 쉽게 말하면 민사로 갑니다. 사건을 보고. 그러니까 소송실무상 다 민사 사건을 보고 민사소송으로 가죠. 원칙적으로.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요. 물권적 청구권 여부. 물권적 청구권에 한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물권적 청구권에 한정하지 않는다. 청구권에 한정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물권적 청구권보다 더 넓은 개념이에요. 더 넓은 개념으로 인정됩니다. 명예훼손, 행정청이 해. 그죠? 혹시 그 명단이 공표 있잖아요. 행정청이 명단이 공표 있잖아요. 그래서 고액세 체납자로 해서 잘못 동명이인을 갖다가 탁 발표했어요. 어때요? 나는 명예훼손 당했잖아요. 나는 그 국세에 고액 체납을 하지 않고 성실한 납부자인데 동명이인이나 엉뚱한 내가 엉뚱하죠. 내주세요 하고 나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 이때 위법한 결과가 남아있잖아요. 이렇게 명예훼손 제거할 거 아니에요. 공고를 낼 거 아니에요. 미달미 실자 이렇게 그 공고를 했는데, 명단에 공표를 했는데, 고액세 체납자에서 이 명단에 누구누구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 누구누구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해당 사항이었으면 다시 공고를 해줘야죠. 이게 이제 결과적 청구권 행사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원상회복성. 다시 한번 아까 했던 건데, 원상회복성 있죠? 네, 요거 다시 원상회복을 해주는 거다. 요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적 근거 다시 한번. 이때 법적 근거인데, 판례는 우리 어떻게 돼? 판례가 법적 근거. 우리 판례는 이게죠? 민법 제213조, 그 다음에 214조. 이거죠? 요걸 근거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보시면, 요건에서 이제 볼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요건에서는. 자, 여기 요건에서는 딱 한 가지만 체크하죠. 요건에서. 자, 요건에 보시면 여기 행정주체의 공행정작용으로 인한 법률상 이익. 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어야지 반사적 이익 내지 사실상 이익이 침해되면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공행정작용으로 해서 침해됐는데 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어야지 반사적 이익이 안 돼요. 요건에서 특히 여러분들 꼭 중요해요. 자기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돼야 돼요. 이게 맞아요. 이거 사실상 이익, 반사적 이익 침해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네, 법률상 이익이 침해돼야 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사실상 이익침해도 안 돼요. 반수적 이익침해 안 됩니다. 공권이든 사건이든 법률상 이익침해에 대한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해주죠. 자, 맞죠? 그 다음에 여기 관계이익의 보호가치성, 위법한 상태의 존재 맺혀서 결과적의 가능성, 허용성, 기대 가능성 존재 보시고요. 내용과 한계에서 내용 원상회복의 청구, 직접적인 결과의 제거, 직접적인 결과의 제거 동그라미 2번 별표 3개 넣으시고요. 자, 결과 제거 청구는 위법한 행정작용의 직접적인 결과의 제거만을 그 내용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다시 한번 439쪽 내용 관계에서 내용 동그라미 2번 직접적인 결과의 제거. 자, 이거 직접적인 결과의 제거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건축 허가와 같은 복귀적 행정에 있어서 제3자가 당해 건축 허가의 취소성을 제기하여 성소한 결과 제거 청구권을 통해서는 위법한 건축물이 제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 건축된 건물은 행정작용이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보셔야 돼요. 또한 행정청에 의한 특정 주택의 무주택자의 위법한 입주 결정의 경우에 있어서 그 입주자가 주택을 손상한 경우에도 주택의 소유자는 당해 입주자의 축출을 요구할 수 있음에 그치고 손상된 주택의 원상 회복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해놓고 한계 다시 한번 여기 쭉 내보시고요. 과실상계도 봐보세요. 과실상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 쟁송 절차 440쪽 마지막 다시 한번. 판례는 원칙으로 우리 판례 중에요. 성질 사건을 보죠. 이렇게 본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시고. 내용은 어렵지 않고 이 내용은 정리를 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사안 70점, 40점에서 70점 구간까지 이런 거 틀리시면 거의 합격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70점에서 90점 구간 문제는 늘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다 맞춰요. 오히려 응용 문제 더 잘 맞춥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 놓치시면 어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꼼꼼히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